마이스터 샬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이제 두 경기 남은 리가 경기 좀 전망해보고 이제 유럽 대항전 전망을 해보고 강등권도 전망을 해보고 이제 2부 리그도 좀 보는 승격 팀도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르트문트가 또 최근에 최고의 업셋 팀 아니겠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아니 이젠 아는 거 아니야? 이제 모두가 중대장님의 챔스 열차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not yet. Still. 이 사람 34경기 되면 이제서야 얘기할. 아니 34경기도 안심하면 안 돼. 잠시만 안 돼? 왜? 230527이라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같다. 아무튼. 근데 지금 너무 빡세요 챔스가. 네. 그래서 그렇긴 하죠. 이제 챔피언스리그 잔여권의 잔여 일정을 보겠습니다. 이제 뭐 레버쿠젠이랑 뭐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했고 레버쿠젠이 주우승입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거의 확정이 났죠. 그냥 확정이죠. 그냥 확정이죠. 심표 보니까. 3위 프랑크푸르트 승점 56점, 장크트 파울리와 프라이부르크와의 두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4위 프라이부르크 52점, 홀슈타인 킬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두 경기. 5위 도르트문트 51점, 레버쿠젠 홀슈타인 킬. 그리고 6위 라이프치히 브레멘 슈투트가르트, 7위 마인츠 보훔 원정, 레버쿠젠 홈, 그리고 8위 베르더 브레멘 라이프치히 홈 하이덴하임 원정인데 3위부터 내려갈게요. 프랑크푸르트 보겠습니다. 뭐 장크트 파울리 이기면 확정이에요. 네, 일단은 그거는 분명하고요. 비기면 또 늘어난 거고요. 이제 프라이부르크 전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지면 사고고요. 지면 진짜 지면 사고예요. 마지막 경기가 치열할 것 같아요. 근데 프라이부르크와의. 개인적으로 파울리전은 확정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안정권이긴 하나. 끝까지 가야 될까. 장크트 파울리 자체가 아직 잔율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여기도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승점 드랍을 좀 유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파울리의 바실리 골키퍼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점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주전 두 명이 퇴장 결정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프라이부르크전이 그거네. 도안리츠가 오냐 마냐. 도안리츠. 네. 도안리츠 빵. 근데 그 파울리전을 이기면 이 경기는 필요 없게 됩니다. 이 경기는 가비지 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킬을 만납니다. 킬 원정이에요, 심지어. 이거 심상치 않지 않아? 이거 냄새가 나지 않아? 이거 빡세요. 진짜 빡세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5월에 홀슈타인 킬 원정? 그것도 춥겠다. 아니, 북쪽이잖아. 춥죠. 지금 덴마크랑 거의 맞닿아 있는데 그렇죠. 훨씬 춥고 프랑크푸르트 전이 남아 있는데 이제 프랑크푸르트전은 프랑크푸르트가 경기 결과에 따라서 가비지로 던질 수도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막 챈들러 선발 출전 이럴 수도 있어. 저는 그래서 이 장크트 파울리전에 드랍을 하고 프라이부르크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약간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르트문트 팬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너무 약간 지금 머릿속에 이 전지적 돌문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약간 이렇게 거시적으로 머리를 굴려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여튼 프라이부르크도 이제 킬 원정이 물론 이제 5월이긴 하지만 킬이 그 추운 동네기도 하고 지금 사실상 강등 확정해도 킬의 약간 상승세가 그렇게 심상치는 않거든요.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프랑크푸르트 홈인데 이 경기가 어떻게 되냐는 이제 슈레딩거의 고향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최선을 다하냐, 프랑크푸르트가 유종의 미를 적당히 거둘 것이냐, 딱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결국 파울리전 때 프랑크푸르트가 이기면 프라이부르크가 이득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득이지. 열심히 아마도 사실 막말로 비기면 까다롭네요. 그러게. 비겨도 좀 문제가 되지만 좀 부담은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보겠습니다. 레버쿠젠 원정 이거 레버쿠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레버쿠젠의 동기부여는 기록을 생각해봤을 때 이거 이길 것 같지 않아? 이거 너무 심했나?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나? 제가 일단 대가리 깨진 미친 소리 하나 해보자면 질 자신은 없습니다. 최소 비긴다.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레버쿠젠이 이게 비르츠가 없는 레버쿠젠이 그렇게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은 팀은 아니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일단 얘네가 왜 그렇게 후반에 계속 이겼냐 생각을 하면 워낙에 동기부여가 빡세게 들어있는 팀이었던 게 큰데
그런 부분을 좀 결여를 안 할 수가 없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거는 예전부터 얘기하는 거긴 한데, 도르트문트랑 레버쿠젠 상성이, 레버쿠젠이 그렇게 편한 상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패 우승을 하던 약간 레버쿠젠 팀 사이클 최상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약간 비르츠를 중심으로 좀 빠른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컨셉을 도르트문트가 약간 1대1에서 약간 좀 방어가 되는 스쿼드긴 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물론 당연히 코바치가 바보짓만 안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마인드셋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레버쿠젠 원정이 좀 타이트하긴 해도 여기서 일단 3점을 따면 개대박이 나오는 거고, 1점만 해도 이제 홀슈타인 킬점은 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홈 경기력이 좀 많이 살아난 입장에서 6점을 따놓고 이제 하늘한테 빌어야 되는 거죠. 프라이브르크가 6점 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어쨌든 이제 홀슈타인 킬 자체가 만약에 이제 프라이부르크랑 도르트문트 경기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네. 만약에 이제 앞 경기에서 지게 되면은 뒷 경기에서 강등 확정이 나버릴 수 있으니까 경기는 편하게 잡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레버쿠젠과의 경기에 온 힘을 좀 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네요. 제일 무서운 건 홀슈타인 킬이 프라이브르크와 도르트문트를 둘 다 잡는 건데 그러면 16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라이프치 챔스 재밌겠는데?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갑자기? 키리 둘 다 잡기를 원할 거예요. 그치. 그래야 그러면 그냥 가니까 어. 확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라이프치 보겠습니다. 라이프치, 브레멘, 슈트가트 여기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가 오히려. 좀 이제 동력을 잃은 팀들을 상대로 하고 슈트가트는 포칼에 포칼에 네. 무조건 집중할 거기 때문에 엄청 빡세게는 안 나갈 가능성이 큰데, 다만 브레멘 자체가 이미 커다란 마빈 둑시기 때문에 얘네가 몰라요. 갑자기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커다란 마빈 둑시, 커다란 미첼 마이저죠. 맞지. 브레멘이 그러니까 들쭉날 1월부터 축구야, 3월까지가 너무 어. 박아서 그런데, 이게 결국 올레베르너가 워낙에 좀 훌륭한 감독이다 보니까 이 평균 회기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얘네가 6컨에 나가는 게 딱히 이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마지막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긴 하거든요. 만에 하나 그렇죠. 유럽, 그리고 지금 승점차 생각하면 유로파가 불가능한 건 아니어가지고 또, 그래서 만약에 브레멘이 라이프치히에서 따이탄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50점 동률이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유로파가 불가능한 그런 레벨이 아니어가지고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경기도 중요하겠네요. 두 팀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어쨌든 라이프치의 목표는 챔스잖아요. 네. 챔스에 진출하는 게 목표고, 그래야 좀 주요 선수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두 경기에 좀 집중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미넨 경기에서 1점을 딴 게 결과적으로는 좀 팀 분위기나 이런 거를 쇄신하는데 좀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인츠 보겠습니다. 48점인데 보험 원정 가고요. 보험 원정 이거 잡아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잡아야죠. 레버쿠젠 홈인데 레버쿠젠도 뭐 그렇게 막 이때는 동력이 있을 건 아니어서 일정은 좋은데 선수들이 많이 없죠. 선수들이 이미 프랑크푸르트전에 부상으로 많이 이탈을 했고, 그리고 선수들이 좀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니까 마인츠 입장에서는 이런 좀 상대적으로 보면 동기부여가 떨어진 팀들의 그런 싸움이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파리 베르더 브레멘은 47점인데 라이프치 홈에서 만나고 하이덴하임을 원정을 가게 되는데, 이게 라이프치 홈에서 이걸 잡아도 좀 빌어야 되는. 어려워요. 이거는 네. 산술적으로 좀 많이 빌어야 됩니다. 만약에 챔스는. 둘 다 잡는다면 53점인데 그러면 유로파가 불가능한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도 좀 하늘에 빌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두 경기를 잡고 봐야 되는 게 브레멘의 입장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팀들이 관련 없는 팀들만 대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얽히는 그런 대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총정리를 하자면은 마인츠가 최근 7경기 동안 3무 3패 역돌격을 하면서 7위까지 내려갔고, 이제 메넨글라드 바우도 5경기 2무 3패 또 역돌격이죠. 그러면서 9위까지 떨어지면서 메넨글라드 바우는 뭐 사실상 유럽 대항전 경쟁 순위에서 약간은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등권 보겠습니다. 14위부터 18위 네. 볼 텐데 14위 강크트 파울리 31점, 프랑크푸르트 원정 가고요. 보험 홈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정에서 프랑크푸르트한테 지더라도 보험 홈에서 잡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사실 뭐 장크트 파울리는 이미
거의 안정권이라고 봐야죠. 일정만 보면은. 그리고 15위 호펜하임 이제 볼프스부르크 원정 가고요. 미넨홈인데 얘네도 미넨홈에서 미네에 던지거나 네. 뭐 그러면 볼프스도 어쨌든 저번 뭐 경기 대패를 당하고 감독을 동기부여도 경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볼프스 갑자기 또 강독 경질 버프로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승점 1점만 따도 거의 잔류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 남은 경기들에서 승점 1점을 따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덴하임 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26점인데 박터죠. 우니온 베를린 원정 가고요. 브레멘 홈에서 만나는데 이거 우니온이 기세가 좋아서 무니온이 원정? 아 많이 은근히- 힘들겠는데. 은근히 이거는 까다로운- 그 승강 플레이오프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킬이 지금 올라오거든. 네. 그렇죠. 근데 대신 킬도 일정이 만만치 않아요. 킬은 프라이부르크랑 도르트문트를 만나죠. 4위 5위. 사실상 이제 홀슈타인의 킬이 챔스권의 운명과 자기 팀의 운명을 정하는 그렇죠. 건데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모든 게. 프라이부르크 이기고 도르트문트한테 지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원래 인생이란 게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홀슈타인 킬의 추격을 두려워야 되지만 킬도 일정이 워낙 만만치 않은지라 이거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결국 가봐야 될 것 같은 문제고. 보험은 두 경기 다 이겨도 30점밖에 안 돼요. 네, 두 경기 다 이겨도 28점. 28점. 28점이라 어쨌든 다음 경기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뭐 사실상 강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8점을 따놔도 홀슈타인 네. 킬이 그래. 1승만 해도 얘네 득실이 홀슈타인 킬이 좀 더 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홀슈타인 킬이 워낙에 득점이 많기 때문에 득실차가 훨씬 이득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입장에서는 뭐 2승을 하고 정말 나머지 팀이 다지길 바라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부 리그? 이부 리그 얘기를 할 네. 겁니다. 이부 리그 승격권을 좀 볼 건데 1위가 함부르크고 2위가 켈렌입니다. 근데 둘의 승점 차이가 1점밖에 안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 네, 지금 1점밖에 안 되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함부르크가 승점 56점, 켈른이 55점인 상황이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진짜 오냐? 이제 이번엔 진짜 오냐? 함부르크 진짜 오냐? 그거고 두 번째는 쾰른이 감독과 단장을 모두 잘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네, 그 2위인 상황인데? 스트루버 감독이랑 그 단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단장을 자르고 켈러 단장이랑 이제 프론케를 일단 앉혔어요. 프레스탄 헬름 프론케, 프레덴 프론케라고 그 할아버지거든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승격은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승격 전도사. 네, 근데 이제 강등도 기가 막히게 당하시는 거예요. 일부에서. 일회용이네. 네, 한 번 써야 되네. 근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되게 좋은 결과를 그렇죠. 했었던 감독이었고 이 켈렌이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다음 시즌에 이제 1부 리그에서 시작한다면 우르스 피셔를 선임한다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켈렌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격을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감독과 여름에 함께하게 될 거고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엔 오냐 정말 그게 이제 7년이 돼가고 있어. 7년이 됐고 이제 7년 차에 접어드는 상태에서 맞나요? 8년 차인가요? 네. 8년 차. 네. 근데 이제 잔여 일정이 얘네가 쉬운 편이긴 해요. 울룸이랑 그로이터 피르. 그롤트 피르트인데 그롤트 피르트는 그 지베르트 감독 잘랐을걸요 아마?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울룸이 17위에 있고 그로이터 피르트가 14위에 있기 때문에 순위 자체는 낮은 팀들이라 함부르크가 일정이 제일 좋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또 모르죠. 근데 여기 저희가 넘어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국 팬들이 익숙할 만한 선수가 울산현대랑 강력한 링크가 있었던 다비 젤케. 젤케가 지금 21골로 이제 함부르크를 견인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켈렌은 이제 켈렌에서 좀 눈여겨볼 선수는 누가 있을까? 켈렌에도 팀 램플. 우트, 휘버스, 하인츠 그죠. 아는 유명한 선수들은 많은데 여기 마르텔 있습니다. 에릭 마르텔. 이제 레버쿠젠 팬들은 쾰른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에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발트 슈미트 왜 중미에서 뛰냐? 예 포변
포벤했어요. 조엘링턴 했네. 조엘링턴. 요즘 좀 제 구실 못하는 공격수들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약간 9번 이런 거 달고 많이 내려오더라고. 9번, 7번 달고 중원으로. 다윈 누네스의 중미화. 중미와 열심히 뛰시잖아. 그리고 이제 승강 플레이어 복권 보면 여기가 제일 재밌는데 엘버스베르크랑 파더보론이 엘버스보리, 같은 승점이고 이제 마그데부르크도 50점이고 그 진짜. 라우턴까지 50점이에요. 7위까지. 그래서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고 하노버가 49. 칼스루에 48 난리가 났죠.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막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뉘른베르크는 이제 지금이다. 좀 제외를 해줘도 될 것 같은 게 엘베스베르크랑 7점 차가 나니까 이제 그리고 엘버스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7점 차면 못 가는 거지. 경기나 엘버스베르크는 많은데. 그 임대를 잘 땡겼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슬라니 그 호펜하임의 공격수 그렇죠. 그리고 다마르 호펜하임 그리고 오른쪽에 바움 프랑크푸르트는 제가 알기로 바움을 다음 시즌에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안 보낼 예정이에요. 그럼 다마르랑 아슬라니도 아마 쓴다고 하더라고요.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엘버스베르크는 올라와도 문제인데 일단 올라오면 좋잖아.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팀 체급 자체가 달라지니까. 파더볼은 보겠습니다. 네. 파더볼은 이제 아싸 이 친구 이거 맞나? 안싸 네. 안싸 리아스 안싸. 안자 이 안자. 친구가 되게 링크가 강하게 나고 있고 그리고 04년생 공격수. 그리고 스벤밀 예전에 그 무니온에서 뛰었죠. 좀 이 선수 좀 그리고 괴체 펠릭스 괴체가 있고 네. 마누엘 리만이 지금 주전 키퍼죠. 맞아. 리만이 보험에서 쫓겨나고 파더보론으로 갔죠. 그리고 개체랑 형제 더비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그데부르크 보겠습니다. 마그데부르크에 제가 아는 선수가 제가 아무리 분데스리가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없네요. 무손다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무손다? 그 첼시의 찰리 무손다? 다른 친구네요. 다른 죄송합니다. 친구네요. 네. 도르트문트 출신 도미닉 라이만이 얘가 여기서 뛰고 있네요. 라이만이라고 유스키퍼 있거든요. 얘가 지금 마그데부르크 주전 키퍼니까. 이게 그리고 디셀도르프도 연고지빨이 진짜 좋은데 이 1부만 올라오면 딱 좋을 텐데. 사실 연고지를 따지자면 약간 좀 전통과 근본으로 따져야 되는 아헨이나 트리어 같은 팀들이 지금 아니잖아. 분데스리가를 가는 게 너무 많이 힘들지. 그쵸. 아헨이나 트리어나 다 대성당 있는 도시들인데 여기는 이제 코브나츠키가 있네요. 네. 근데 1부에서는 항상 망했기 때문에 코브나츠키는. 그리고 카이제슬라우테르는 그 친구가 있죠. 아헤. 근데 아헤가 이제 다른 1부 리그 팀들이랑 링크가 많이 나고 있고. 알마미 툴에. 알마미투르 맞네. 알마미 툴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일본인 선수도 있고. 뭐 필립 클레멘트 뭐 이런 선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게 2부 리그도 어지러운. 알리두가 있죠. 알리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 일정은 울름이랑 글로이트피르트 원정이라서 무난한데요. 근데 이래놓고 또 못 올라오면 또 사고기 때문에. 네. 하고 라우턴 카이저슬라우턴은 율리안 크랄 이 친구 예전에 봤었던 기억 나거든요. 하고 브라이트하우프트 얘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지금 임대 중인데 11경기 뛰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라그나르 아체라는 공격수가 지금 28경기 17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스탯이죠.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뛰었었던. 프랑크푸르트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그렇고 이제 이현 선수가 있는 하노버는 8위 위치에 있으면서 근데 어쨌든 이제 3위와의 승점 격차가 3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노려볼 수 있는 순위긴 하고 뭐 여기 있는 선수는 할슈텐베르크, 마톤도, 네, 질러, 은강캄도 있죠. 은강캄, 트레솔디도 있고, 긴돌프, 마톤도, 은킬리가 여기 있네요. 네, 의외로 여긴 좀 여기는 네임 밸류가 많네요. 되게 좋네요. 네. 야, 칠러는 하노버 계속 있네요. 하노버 전드지. 레전드니까. 하노버에서 월드컵 우승한 유일한 선수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2부 리그까지 알아봤고 그 중대장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대장님이 정상화를 좀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정상화? 정상화 그 이상 아닌가? 일단은
망가진 팀을 구해낸 나요. 코바치. 온 세상이 아무튼 코쌤. 일단 대본 없이 하는 거여가지고 약간 좀 중원부원 할 수 있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누리샤인이 팀을 망가뜨리고 갔습니다. 일단 샤인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술적 이상이 너무 높았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구현해줄 스쿼드가 맞지 않았고, 세 번째로는 그걸 지 이상을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굳이 따지자면 방구석 몽상가가 감독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터지냐에 약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1월달에 개처망했습니다. 그냥 5경기 1무사패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도르트문트도 보드진이 약간 리얼 옐로 에으테 겔프 정책을 하면서 에으테 슈바르츠 겔퍼 리얼 옐로 정책을 하면서 이 보드진이 세운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그 테르지치가 약간 팬들한테 호불호가 갈리는 거랑 별개로 나왔던 업적들 자체가 약간 클롭 이후 도르트문트 감독들 중에선 제일 나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르지치랑 약간 마찰이 있으면서 데려온 감독인 만큼 웬만큼 박아도 참아주려 했었을 거예요. 근데 웬만큼 박지를 못했죠. 그렇죠. 좀 초반에 좀 많이 심각했죠. 전반기는 그래도 오케이 참아볼만 해. 오케이 후반기 때 좀 보강을 시켜주면 그래도 좀 나을 만한 여지가 있다. 오케이 괜찮아. 후반기 안 괜찮아. 꺼져. 네, 1월에 이제 레버쿠젠, 홀슈타인 킬, 프랑크푸르트, 볼로냐한테 4패를 박은 게 컸죠. 레버쿠젠전이야 그 워낙에 네. 부상도 많았고 그렇죠. 억가스러운 요소가 많았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다진 게 너무 타격이 컸어요. 네, 그 홀슈타인킬한테 지고 아인트라우트한테 지고 볼로냐한테 지고 베르더한테 지고 네. 비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툴베리가 임시 감독으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툴베리가 임시 감독으로 나왔는데 툴베리도 이 동기부여에서는 되게 잘해줬는데 일단 능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감독이라고 평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유소년 팔로우하는 팀 팬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약간 보드진들이 지금 남아있는 대안 중에서 약간 최선을 고은 것 같아요. 아 일단 시즌 망했다. 망한 거를 인정하고 최대한 수습할 만한 양반 중에서 애들한테 뭐라 하면서 좀 잡아줄 인간이 필요하다를 약간 툴베리의 모티베이션을 보면서 툴베리의 모티베이션을 받으면서 아 모티베이터가 좀 필요하다. 지금 상황을 수습하는 게 먼저고 챔스를 가냐 마냐는 지금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 그래서 코바치를 데려왔습니다. 사실 코바치가 이제 전 팀이었던 볼프스부르크였죠. 거기서 네. 좀 경질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네. 성적 부진으로. 사실 그래서 좀 올 당시에는 비판의 시선이 있긴 했죠. 아무리 이제 좀 그때 미넨더 맡아본 경력이 있었던 감독이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좋은 경력이 있었던 감독이지만 최근에 좀 성적 부진으로 경질을 당했는데 도르트문트를 맡아서 이걸 다시 살릴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있었긴 했죠. 네.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그거를 고려를 한 것 같은데 계속 일단 기존의 4-2-3-1 시스템을 쓰다가 어느 정도 약간 좀 정상화를 찾았지만 결국에 워낙에 팀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게 그런 연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너무 복잡한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다가 선수들이 좀 꼬여버렸습니다. 전술적으로. 그래서 좀 간단한 형태로 하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바이어 같이 좀 바이어나 코트처럼 팀에 제대로 못 붙은 선수들이나 아니면 브란트거처럼 그냥 망해버린 선수들이나 그래서 사실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슐로터백과 기라시를 제외하고 팀에 사람 새끼가 없었던 수준에 달했던 팀이었는데도 일단 이제 남은 챔스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기점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바이언전이었나 그 기점이었던 것 같은데 도르트문트가 코바치 약간 주 전략인 3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자, 후반기는 전반기만큼 빡세게 못 봐가지고 약간 좀 기억이 혼동될 수 있을 텐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백을 쓰기 시작하면서 원래 3백 자체는 샤인도 좀 고려를 하긴 했는데 샤인이 썼던 3백은 변형 3백이었어요. 원래 백포로 하되 슐루터백을 왼쪽 스토퍼로 놓고 기존의 도르트문트의 최고 장점이던 센터백의 뎁스를 활용해서 이 유연하면서도 지배적인 빌드업을 해보자. 그리고 대차게 실패를 해버렸죠.
왜냐하면 중앙 미드필더들의 통제 능력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약했으니까. 그러다가 코바치가 들어온 3-4-1-2는 네. 좀 궤가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3백은 아예 정통 3백으로 갔고 투톱을 썼습니다. 맞아요. 그 말은즉슨 기라시가 부상으로 빠져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아데미가 잘츠부르크 시절에 포텐이 터졌던 거는 투톱의 공격수로 포텐이 터졌어요. 막시밀리안 바이어가 지난 시즌에 포텐이 터진 것도 크라마리치를 10번은 그 뒤에서 보좌하는 크라마리치가 베부나 아니면 베오르트 같은 선수들이랑 같이 뛰면서 결국 그 득점을 주로 받아주면서 압박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3톱으로 윙어로 썼을 때 선수들이 투톱으로 쓰면서 어느 정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월 중반기에 사실 라이프치히한테 2-0으로 졌던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좀 이제 pop백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중대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네. 이게 3월 말이었던 마인츠 전부터 3백 시스템을 가동을 했죠. 그리고 마인츠 공포증을 이겨냈죠. 그렇죠. 사실 마인츠와의 상성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당시 이 경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라인업을 보고 아니 바이어 아데미 투톱의 브란트 공미는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랬는데 승리로 증명해냈죠. 이 경기 이후부터 좀 도르트문트의 상승세가 이어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결국 투톱을 썼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윙어를 좀 배제를 했다는 소리기도 해요. 그렇죠. 왜 윙어를 배제했냐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도르트문트는 전통적으로 좀 3백을 많이 쓰는 팀이라기보다는 윙어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 팀입니다. 왜냐하면 마르코 로이스라는 일단 걸출한 선수가 공미에서도 최적화가 됐긴 했지만 일단 윙어로서도 훌륭한 선수였어요. 그리고 지금 파리에서 날뛰는 우스만 덴벨레도 날뛰었던 시절이 도르트문트에서 윙어로 뛰었을 때고 그 이후에도 제이든 산초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 또 여러 윙어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빠르게 측면 역습으로 좀 나아가면서 공격을 해가는 방향을 원래 도르트문트가 많이 했었던 팀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윙어들은 약간 하나둘씩 하자상이 있었어요. 네. 기튼스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인 네. 이기적이면서도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 네. 아데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데미의 활용성도 좀 많이 좀 제한적이기도 한데 그렇죠. 축구 지능이 그렇게 좋은 선수도 아니고 막시밀리아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술이나 좀 축구 지능 같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대신에 신체적인 약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듀랑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신체가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여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1군에서 적응이 되는 선수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윙어들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코바치가 자신이 잘하는 3백의 투톱 전략으로 세우기 시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장점은 전 개인적으로 고정적인 시스템이 잡히면서 이제 선수들한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특히 원래 계속 3미들로 하면서 선수들의 좀 유기적인 활동, 유기적인 역할 분배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니들아 하는 거 해라. 풀백들은 니네 수비하고 올려서 오버래핑해서 크로스만 해. 그리고 투톱한테는 야 뒤에서 기라시가 찔러줄 거야. 브란트가 찔러줄 거야. 너네는 압박하고 침투만 해. 미들한테는 그치. 그로스랑 은메차 같은 선수들한테 야 너네는 뛰어. 잡아. 그리고 너네가 패스해. 어차피 뒤에서 후방 빌드업은 3백이니까 그렇죠. 전방 압박 들어와도 수적으로 커버 되거든. 그러면 니네 미드에서 공만 운반을 해. 그리고 축구 메카 같은 약간 좀 더 뛰어난 선수들이 오면서 그 좀 더 은메차의 부상 타이밍을 좀 잘 넘겼고요. 그런 식으로 아예 너무 복잡한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시키면서 강하게 그리고 좀만 처진다 싶으면 니네 미쳤냐? 니네 전반 후반기 그렇게 말아먹고도 정신 못 차렸냐? 그런 식으로 헤어드라이기 한번 주시고 헤어드라이기에 실망 한번 해주면서 중대장님은 실망. 그런 식으로 잡은 것 같아요. 결국 어느 스포츠나 좀 마찬가지지만 아예 이렇게 꼬여버린 상태에서는 복잡한 걸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가장 수습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기본부터 다시 다지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 비유하긴 미하긴 한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팀이 약간 좀 많이 부진에 빠진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야 훈련 쉬어. 훈련 쉬고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면서 술자리 하면서 서로 서운한 거 있으면 풀어. 일단 멘탈부터 잡아.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조합하지 마.
가장 간단하면서도 그냥 스킬 좋은 조합들, 좀 간단한 조합들만 먼저 시작을 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회복되면 오케이, 좀 더 복잡한 조합을 해보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도르트문트 상태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상이나 좀 이런 요소들이 좀 작긴 했어도 기존 주축들이 워낙에 부진을 하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기본부터 다시 돌아가자, 4-2-3을 해. 안 돼? 야, 그러면 3백부터 돌려. 너네 전방 압박 안 통하잖아. 그러면 내려와서 라볼피아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후방에 3명 붙어 있어. 그리고 위에 투톱 뛰어. 윙어? 어차피 너네 윙어 벌어지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약간 기본부터 다지면서 이제 선수들이 알거든요. 결국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기본적으로 체급 자체가 리그 내 상위권 팀들이고 이 기본이 잡히니까 이제 선수들 나름대로 모티베이션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 맞아요. 게 바르셀로나전에 약간 참패해도 홈에서 간신히 뒤집은 그런 결과도 나온 거고, 홈에서의 분전 그리고 리그에서 약간 좀 투쟁심이 많이 살아난 거죠. 생긴 게 확실히. 약간 그런 측면에서 코바치가 해준 건 굉장히 커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 한 코바치 들어올 때쯤에 이번 시즌은 챔스 유럽 대항전 못 나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 있고 챔스도 갈 수 있는 상태예요. 이런 그렇지. 점에서 굉장히 큰데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냐,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르트문트가 이런 시즌이 처음 겪는 건 아니에요. 사실 최근에 테르지치 일기 때가 딱 이런 시즌에 비슷했습니다. 맞죠. 파브르가 망가진 거를 테르지치가, 기본적으로 테르지치도 전략을 좀 복잡하게 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너네 할 수 있는 거 해. 홀란 잘하잖아. 루이스 너 통제 되잖아. 산초 너 루이스 따라서 드리블 뚫잖아. 야, 그럼 너네 3톱 해. 오케이, 들어가 해가지고 챔스 가고 포칼 우승한 결과가 테르지치 일기였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수습에 있어서 코바치류나 테르지치류나 약간 그런 선수들이 지금 약간 흔들리는 스쿼드에 맞는 선수들이라고 맞는 감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도르트문트라는 팀은 약간 기대치가 높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코바치를 장기적으로 보냐에 대해서 보드진이 회의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히 코바치가 원래 보드진이랑 좀 많이 싸우는 감독이기도 한데, 그거랑 별개로 약간 이 양반들이 워낙에 권력 탐욕의 화신인 거를 별개로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이러면 안 된다. 레버쿠젠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거를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른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감독도 감독인데 스쿼드를 먼저 좀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스쿼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이제 중대장님이 4포백을 했는데 거기 맞지 않는 선수들이 있어서 일단 한번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존 스쿼드에 대한 이런 교체나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 그게 일단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감독 교체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윙어들의 그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윙어 퀄리티가 확실히. 왜냐하면 일단 기튼스는 이제 나갈 놈이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을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윙어인 게 아데미나 뭐 바이오 같은 선수들을 긁히면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해도 결국 이 선수들은 좀 중앙으로 가야 좀 최대한의 효율이 나오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드리블을 계속 유연하게 쳐주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 직선적으로 나가는 거에 좀 더 강한, 약간 다시 말해서 공 오래 끌고 있을수록 좀 효율이 안 나오는 그런 윙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듀랑빌 같이 아예 볼 컨트롤을 해주면서 좀 판단이 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선수들을 키우거나 그런 류의 윙어들을 좀 데려와야 측면 공격이 좀 더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르트문트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도르트문트 2선이 막혔을 때 거의 다 크로스였잖아요. 스벤손이 크로스 올리고 당연하죠. 네, 맞아요. 리에스손이 크로스 올리고. 근데 쿠토 크로스 올리고. 네. 그걸로는 측면을 뚫을 수가 없어서 결국 한 몇 년 동안 지적되는 건데 도르트문트 팀이 너무 중앙에 집중돼 있어요. 팀 자체가. 그렇지. 근데 중앙에 집중돼 있다고 중앙이 잘해주냐? 기라시랑 센터백은 잘해요. 근데 미들이 좀 약합니다. 은메차가 좀 타락박이 좋고 그로스가 패싱 능력이 좋긴 하지만 그로스는 일단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고 은메차도 수비적인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한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흐라벤베르 같이 이번에 브레이크스루를 한 그런 6번들과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브란트가 망가졌습니다. 이 플레이메이커를 해줘야 되는 브란트. 이제 좀 젊은 선수면 아직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96년생이면 29이잖아요. 근데 좀 꺾이기 시작할 축구 선수로서는. 그래서 아예 그런 측면에서 측면에 좀 더 측면 윙어들이 좀 더 유연하게 나가면서 그거를 중앙에서 그걸 배급해주고 연계가 되어줘야 될 그래야 좀 더 지배적인 축구가 되고 좀 더 유연한 축구가 돼야 강팀으로서 축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스쿼드를 먼저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코바치도 이제 어떻게 이별을 해야 되냐 그거를 좀 진짜 애매하다. 사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배적인 축구랑은 좀 거리가 있는 감독이긴 하니까. 그래도 유지 단계에 뭔가 들어서면은 한계 봉착할 수 없는 게 분명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랑 코바치가 안 맞았던 게 그런 점에서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압박하고 밀어붙이면서 최대한의 도미넌스를 가져가야 되는 팀이 바이에른 뮌헨인데 코바치의 바이에른 뮌헨은 그거보다는 좀 더 내려서면서 좀 더 유기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거에 강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챔스를 말아먹고 그런 좀. 그랬으니까 파브르한테 따일 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바치는 이제 고마운 인물인데 고마운 거랑 별개로 오래 가면 고마움이 사라져요. 이건 테르지치 때로 느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보드진이 좀 머리를 잘 굴려야 됩니다. 이제 풀백은 솔직히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풀백은 짬통에서 금을 연성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고 센터백도 지금 도르트문트 최고 장점이니까 수비진에서는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좀 갈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미 약간 좀 벤세바이니 쪽도 진첸코나 이타쿠라 같은 선수들 데려오면서 약간 좀 개선하는 방향이 느껴지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플레이 중앙 쪽 미드필더 쪽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비처가 이제 부상 이후로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쓰레기가 됐고 브란트도 이제 꺾여버리면서 이제 축구 내적으로도 축구 외적으로도 팬들한테 정이 털려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축구의 메카 같이 드리블이 되면서 이게 패스 찔러주는 선수들이 한 번 한 번 보여줄 때 이게 미들의 그거를 구성을 갈아야 된다 이거를 팬들한테 약간 납득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윙어들 지금은 당연히 이제 윙어를 배제해서 오히려 기라시가 찔러주면 이제 뒤에 아뎀이나 바이어 같은 선수들이 침투해서 받아주고 이런 구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격수도 잘 데려있고 수비진도 잘 데려있어. 그럼 이제 미들과 윙어만 갈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갈아야 되냐. 잘하는 놈 데려와? 그거 안 돼요. 잘하는 놈 데려오면 안 되고 어떻게 축구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보드진이 캐리나 리켄이나 그리고 어떤 감독을 데려올지 그리고 그 감독이 데려올 전술 플랜이 그가 합리적이고 좀 더 지속 가능한 강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감독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영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여름 이적 시장에 좀 많은 포지션의 영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네. 어쨌든 윙어 포지션에 대한 고민은 가장 도르트문트가 겪고 있을 고민이잖아요. 네. 사실 뭐 아데미 브란트가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기튼스도 어쨌든 뭐 인성 결여의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면서 뭐 방출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기튼스를 사가는 팀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으로 뭐 재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캠벨이나 뭐 듀랑빌 같은 어린 선수들 그리고 제가 팔로 16살 콜롬비아 유망주를 도르트문트가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상당히 유망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영입도 영입이지만 저는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게 유스를 키워야 되는 좀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유스. 도르트문트가 조금 유스 정책에 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좀 밖으로 많이 내보내기도 하고 유망한 자원들 애매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급의 팀의 1군 유망주로 잡는 게 까다로운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유스 출신 중에서 제일 성공한 게 플리식밖에 없어요. 아 맞네요. 그리고 라르센 그나마 그 말은 뭐냐? 결국 일제 나머지는 다 임대 뺑뺑이로 하다가 다른 팀에서 포텐 터지고 막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것 자체가 팀에서 유스 육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체계가 많이 망가졌고 그거를 제대로 개선을 못 시킨다는 소리거든요. 좋은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은 많이 돼요. 근데 그걸 1군에다 써먹는데 감독이나 보드진 쪽에서 그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소리기도 하고요.
전 그래서 약간 유스들을 조금이라도 키워 나가야 이게 이적 자금에 대한 부담이 좀 덜고 팀의 약간 연속성, 문화 그런 거에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솔직히 너무 과한 예시긴 하지만 바르셀로나를 보면 딱 생각나기는 했어. 그렇긴 하죠. 딱 네. 물론 거기는 07년생 둘이 지금 유럽 최고의 선수로 모습이지만 큰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굳이 바르셀로나가 아니더라도 레버쿠젠은 비르츠가 유스에서 나왔고 바이에른 뮌헨도 스카우트 성공해서 무시알라를 데려왔어요. 그렇죠. 그 강팀이 1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강팀에 무시알라랑 스타니시치 같은 선수들이 파블로비치 같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런 측면에서 유소년 육성도 좀 필요하고 그냥 팀 전반적으로 약간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런 챔스를 가서 일시적인 각성이 아니라 전반적인 각성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전 믿습니다. 진짜 강팀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리빌딩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체급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루이스랑 홈메스 시대를 이제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도르트문트의 상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향후에 있는 로드맵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